안녕하세요. 뮤지컬 씹어먹기의 진료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장발장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 이름이 뮤지컬 씹어먹기잖아요. 그래서 뮤지컬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장을 잘 연기하기 위한 그런 분석을 제공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제가 파일럿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분석이라는 것은 집요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이번 편부터는 지난 시간까지 했던 비도급 편에 나왔던 장발장의 삶의 부분들과 그리고 소설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장의 일생을 쭉 추적해 가면서 뮤지컬과 소설 그리고 영화까지 각각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같이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까 분량이 또 이번에도 상당합니다. 파일럿에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TMI가 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석은 집요할수록 좋으니까요. 아마 글쎄요, 장발장 편만 해도 한 여러 편이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인내를 가지고 함께 따라와 주시면은 정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탈리아에서 유학을 할 시절에 저랑 같이 공부했던 음악 코치 선생님이 계신데, 이분이 원래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인데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지휘를 하다가 이탈리아 여자하고 만나서 결혼을 하면서 이탈리아 로마에 정착을 하신 그런 아주 글로벌한 그런 선생님이셨는데, 이 선생님이 2014년인가 한국에 오셨어요. 제가 2010년에 한국에 귀국을 하고 2014년에 이 선생님을 한국에서 만나게 됐는데, 우연히 이 뮤지컬 레미제라블 영상을 같이 보게 됐어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이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소설 읽어봤냐? 어떻게 그런 원작을 가지고 저런 작품이 나왔는지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소설 레미제라블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 말씀에 공감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소설 레미제라블 읽어보셨나요? 뮤지컬은 뮤지컬적인 화법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말 각색을 잘했어요. 장발장을 중심으로 굉장히 각색을 잘해서 그런 훌륭한 작품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각색을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걷어낸 상태예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것은 원작이 소설이잖아요. 소설은 아무래도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보니 각색의 과정에서 그 덜어낸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을 각색한 작가들은 그 부분들까지 정서를 포함을 해서 각색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뮤지컬 레미제라블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덜어내진 부분들까지의 정서의 흐름을 올바로 이해를 해야 이 인물을 올바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덜어진 부분들, 없어진 부분들을 조금은 더 상세하게 추적을 해서 장발장을 공부하는 여러분들께 더 깊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장발장의 스토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발장이라는 사람은 소설 속의 가상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거의 실존인물처럼 굉장히 인생의 타임라인이 아주 자세하게 소설 속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장발장은 1769년생이에요. 69년생. 네. 1769년에 브리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브리. 와인이나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브리라는 이름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생긴 치즈 보시면은 여기 브리 치즈라고 합니다. 네. 이런 거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 꽤 되는데, 저도 이 치즈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브리 맞아요. 이 브리는 일드 프랑스 지방의 세네마른 주에 있는 작은 동네예요. 네, 그래서 여기 치즈 앞에 보시면은 여기 일드 프랑스라고 써 있습니다. 일드 프랑스에 있는 세네마른. 세네마른은 말 그대로 프랑스 파리 동부에 남쪽으로는 센강이 흐르고 북쪽으로는 마른강이 흐르는 그 사이 지역을 세네마른이라고 합니다. 네, 거기에 있는 브리라고 하는 마을에서 장발장이 태어나게 돼요. 이 치즈 얘기 잠시만 하면요.
장발장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치즈냐고요? 이번 화는요, 장발장과 치즈에 얽힌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재밌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브리치즈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기록상으로 보면은 서기 774년에 그 당시 프랑스 지역을 대체적으로 차지하고 있던 프랑크 왕국이라고 들어보셨죠? 거기에 왕이었던 샤를마뉴도 들어보셨죠? 네, 이 사람이 이 지역을 지나면서 이 치즈를 먹고 가장 맛있는 음식을 발견했다라는 그런 기록을 남겼고요. 굉장히 오래된 치즈예요. 그리고 태양왕으로 불렸던 루이 14세의 식탁에는 이 브리치즈가 매일 올라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1793년에 프랑스 대혁명으로 단두대에서 참수당한 루이 16세조차도 그 최후의 만찬에 이 브리치즈가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치즈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장발장 집안이 이 브리치즈를 만들어서 왕실에 납품을 하던 집안이었다. 그러면 얘기가 진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소설에서는 장발장은 브리 지방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치즈를 만들려면 우유가 있어야겠죠. 우유가 있으려면 소가 있어야 돼요. 장발장네 집은 그 소를 가질 만한 여유가 없던 그런 가난한 농가였다고 합니다. 자, 소설에서는 장발장이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의었다라고 나옵니다. 장발장의 어머니는 장발장을 낳고 나서 산후 후유증으로 일찍 돌아가셨고, 장발장의 아버지는 나무 가지 치는 일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만 나무를 치다가 떨어져서 사망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남은 혈육이라고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누나가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이름이 잔 발장이에요. 이 누이 잔은 브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파브홀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결혼을 해서 남편이랑 아이들이랑 살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이 장발장을 같이 살게 합니다. 그런데 누나네 집에 애들이 7명이에요. 자, 장발장이 청소년기를 지날 무렵인 1785년부터 프랑스 전역에 아주 극심한 자연재해가 연이어 찾아옵니다. 1785년 장발장이 16살이 되던 해에 가뭄이 들고요. 그리고 그 다다음 해에는 홍수가 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가뭄이 들고, 그 다음에는 기록적인 추위가 왔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장발장이 25살이 되던 1794년,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으로 부르봉 왕가가 끝이 난 그 다음 해에 장발장의 누나의 남편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만 죽고 말아요. 자, 장발장은 25살의 나이에 졸지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누나와 아이들 7명, 도합 9명 가족의 가장이 됐습니다. 장발장도 이 파브홀에서 나무 가지를 치는 일을 했다고 해요. 자, 그 외에도 돈이 되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다 했다고 합니다. 1794년 드디어 겨울이 됐고요. 나무 가지 치는 일도 없고 농촌에는 일자리가 없어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던 장발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건으로 들어갑니다. 자, 일거리가 없어진 장발장은 마을을 서성이다가 빵가게를 봐요. 그리고 진열장에 있는 빵을 보고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유리를 깨서 안에 있는 빵을 들고 도망가다가 빵가게 주인에게 잡히고 맙니다. 자, 아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런 짤 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이것이 장발장이 훔친 빵이다 라고 하는. 자, 빵의 크기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혹시 슬기로운 감방생활 보신 분들, 거기도 장발장 나오죠. 거기 나오는 장발장은 파리 땡땡땡에서 요만한 빵 하나 훔쳐서 달아나서 잡히는데, 물론 빵 더하기 빵 배달차까지 훔쳐서 잡혀서 와서 별명이 장발장이 되는데, 장발장이 훔친 빵은 이렇게 커다란 빵입니다. 이 빵의 이름은 깡빠뉴라고 보통 부르는 빵인데, 이 당시에는 빵이 주식인데 집집마다 빵을 구워서 먹는 게 아니에요. 집집마다 화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빵을, 이렇게 큰 빵을 하나 사서 굉장히 오랫동안 먹는 거예요. 자, 그렇게 7 조카들을 생각하면서 이 빵을 가지고
달아나던 장발장은 빵집 주인한테 잡혀서 현행범으로 넘겨지게 되고요. 그리고 기물파손, 절도 혐의에 더해서 장발장의 집에 엽총이 있어서 가끔씩 들짐승들을 잡아서 먹곤을 했는데, 이게 이제 밀렵이잖아요. 그 당시에 밀렵도 일종의 도둑질이다 라는 인식이 있어서 이런 혐의들이 추가가 돼서 장발장은 5년형을 언도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파리 남부에 있는 비세트르라고 하는 곳에 감옥으로 가게 되는데요. 비세트르 기억나시나요? 앞서서 제작했던 영상에 저기 위에 카드 보시면 비독편에 보면 이 비세트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오죠. 비도크 편에 보시면은 비도크가 릴이라는 도시에 있는 생피에르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서 절도 혐의로 6년형을 받고 들어온 세바스티앙 무아텔이라는 청년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 청년이 절도죄로 5년형을 받게 된 이 장발장의 모티브가 된 청년이었고요. 비도크가 이 청년을 문서 위조로 석방을 시키게 되잖아요. 이게 들통나는 바람에 8년 노역형을 받고 브레스트라고 하는 항구도시 감옥에 가기 전에 몇 달을 대기했던 감옥이 이 비세트르 감옥입니다. 그리고 비도크가 회심을 하고 나서 정보원 노릇을 꽤 오래 했던 감옥이 또 이 비세트르 감옥이기도 하고요. 자, 이 장발장의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 앞에 나왔던 비도크와 굉장히 동선이 많이 겹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앞에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저 위에 카드를 눌러서 보고 오시면은 더 흥미진진해지실 겁니다. 그렇게 비세트르에서 27일간의 항해를 통해서 저기 프랑스 남부에 있는 뚠롱이라고 하는 감옥으로 가게 돼요. 자, 뚠롱 감옥 비독 편에서 비독이 계속되는 탈옥을 하던 중에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잡혀서 두에 감옥에 갔다가 거기서 부르봉 여단의 탈주병인 것이 발각이 돼서 25살의 나이에 갇혔던 곳이 바로 이 뚠롱 감옥이죠. 기억나시나요? 자, 이 감옥의 장발장은 26살의 나이에 수감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뮤지컬에서 자주 나오는 24601이라고 하는 죄수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렇게 5년형을 받고 수감 중이던 장발장이 4년의 형기를 채우던 그 해에 우연히 고향 사람으로부터 자기 누나 소식을 듣게 돼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나가 7명의 아이들 중에 막내 아이만 데리고 파리의 빈민가에 있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위에 6아이들은 어떻게 된지도 몰라요. 그냥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막내 아이만 겨우 챙겨서 근근히 생활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 장발장이 같이 살던 시기에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누나 혼자 그 7아이들을 건사한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겠죠. 그래서 온 가족이 흩어지게 된 거고요. 자,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얼마나 누나 가족의 삶이 힘들었을까요? 누나와 막내 조카의 삶이 내내 마음에 걸렸던 장발장은 감방 생활 4년차에 탈옥을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이틀 만에 잡혀서 다시 뚠롱 감옥으로 오게 되고요. 여기서 3년형이 추가가 되고요. 총 8년이 됩니다. 그렇게 6년째 접어들던 1802년에 다시 탈옥을 했다가 또 잡혀요. 그래서 이번에는 5년이 추가가 돼서 총 13년이 되고요. 그리고 10년째에 또 탈옥을 시도했다가 이번에는 4시간 만에 다시 잡혀오게 돼요. 10년째에 또 탈옥을 해서 3년, 총 13년이 되고, 그리고 13년째에 또 탈옥을 해서 총 19년이 됩니다. 그래서 빵집 유리창을 깨고 빵을 훔친 죄로 5년을 받은 장발장은 총 19년의 형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1796년에 수감이 돼서 1815년 10월에 19년이라는 긴 형기를 전부 마치고 출소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뮤지컬과 이 소설 레미제라블의 큰 차이가 나옵니다. 뮤지컬에서는 장발장이 가석방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가석방이 뭡니까? 제가 여기 있는 대로 읽어드릴게요.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이 양호하여 뉘우침의 빛이 뚜렷한 경우 형기 만료 전에 수형자를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소설에서는 장발장은 19년의 모든 형기를 만기로 마치고 출소를 한 거예요. 뮤지컬 레미제라블은
시작부터 굉장히 빡세게 각색을 하고 시작을 하게 돼요. 뮤지컬은 첫 장면이 1815년 뚫롱 감옥이죠. 아마 영화에서는 그 파도가 막 치는 데서 그 쇠사슬을 죄수들이 막 그러면서 룩다운 룩다운 하는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자, 죄수들이 막 그렇게 쇠사슬을 당기면서 이 감방 생활에 비참함을 막 노래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자베르가 딱 등장을 해서 2461 너 나가게 됐어. 근데 가석방인 걸 잊지 마. 이러면서 굉장히 장발장과 이 자벨의 운명적인 만남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사실 소설을 보면은 이때 자베르는 간수 보조였어요. 그래서 뭐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고 다만 멀리서 장발장이라고 하는 아주 힘 좋고 덩치 큰 죄수가 있었다 정도만 인식하던 그런 게 이제 팩트고 그거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각색을 한 거죠. 물론 뮤지컬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장발장과 자베르의 이 운명적인 만남부터 해서 이 관계를 잘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가석방이라고 하는 용어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만기가 된 죄수를 쫓는다. 뭔가 긴장감이 떨어지죠. 자, 그런데 가석방이라면 뭔가 조건부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뭐 이탈하면 안 된다던가 어디 가면 신고를 해야 된다던가 이런 조건들이 붙는데 장발장이 그걸 무시하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이상한 설정을 집어넣게 되면서 설정은 이상하지만 긴장도는 확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뮤지컬에서는 만기 출소가 아닌 가석방이라고 아예 그 자베르의 입을 통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장발장은 출소를 하게 되면서 노란 통행증을 받게 되고요. 거기에는 장발장이 이런 저런 범죄로 19년을 복역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렇게 적혀 있는 그런 통행증이었고요. 그리고 109프랑 15수라고 하는 돈을 받게 돼요. 이게 이제 감방에서 일을 하면서 벌게 된 돈인데 원래는 171프랑 정도를 받았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뭐 쉬는 날하고 이것저것 공제를 떼고 나니까 거기 남은 돈이 109프랑 15수다. 장발장은 이거 계산을 한번 딱 해보더니 이것조차도 내가 국가로부터 도둑질을 당했다라고 하는 어떤 분노를 갖게 돼요. 자, 그리고 뮤지컬에서 보면 장발장이 감옥을 나와서 어디 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일을 했는데 거기 일 시킨 사람이 절반밖에 안 줬다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원래는 30수라고 하는 그 돈을 줘야 되는데 25수만 줬다. 요게 팩트고요. 절반보단 더 줬어요. 근데 아무튼 뭐 좀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단위를 확 깎은 거죠. 자, 그래서 장발장은 앞에서 감옥에서 번 돈이 줄어든 거, 그리고 여기서 노동을 했는데 돈을 덜 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적개심을 갖게 돼요. 장발장이 이제 목적지가 뽕탈리에라고 하는 마을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 가던 길에 중간에 니뉴라고 하는 마을에 들르게 되는데, 자, 여기서 두 번째, 뮤지컬에서는 아주 두 번째, 소설에서는 사실 첫 번째 운명적인 만남인 미리엘 주교와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장발장은 1페이지부터 60, 70페이지까지는 이름도 안 나와요. 거지꼴인 거죠. 거지꼴. 그러자마자 장발장을 쫓아냅니다. 거기서도 쫓겨나고 큰 개가 나와서 으르렁대고 놀래서 도망 나오고 디뉴 주교관으로 장발장을 인도하게 된 거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아주 큰 치즈 제조소가 있다. 궁금해서 저도 또 샀습니다. 이거. 네. 그냥 먹고 싶어서 샀어요. 네.